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에서는 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싸울 것이다.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의 위험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경고하며 남긴 말입니다. 다행히 일본의 2차례의 핵무기가 투하된 이후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는 없지만 아직 지구상에서 핵무기는 사라지지 않고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과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및 확대는 지역 안보 균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함에 따라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 관계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북의 대화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양측 간의 신뢰 구축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해합니다. 이외에도 국방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으로써 다른 사회 경제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으며 해외 자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핵무기에 둘러싸여 있는 셈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안보와 국방의 최대 위협인 주변국의 핵무기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총 9개 국가로 추정됩니다. 추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유엔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미가입국이고 북한은 NPT를 탈퇴한 국가입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핵무기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유한 핵무기의 수량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5,400개, 미국 5,244개, 프랑스 300개, 영국 225개, 중국 200개, 인도 110에서 200개, 파키스탄 100에서 130개, 이스라엘 80에서 300개, 그리고 북한도 적지 않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의 원리는 크게 핵분열과 핵융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하여 더 작은 핵으로 나뉘면서 방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로 열과 방사선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활용한 무기가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소의 핵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소의 핵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의 핵이 양성자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고온의 에너지를 가하면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중수소와 삼중수소 그리고 헬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에너지가 생기고 이 원리를 이용한 무기가 수소폭탄으로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중성자탄은 수소폭탄에서 발전한 무기로 폭발력은 줄어들지만 대신 방사능을 통한 살상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중성자탄은 폭발 시 엄청난 양의 중성자를 방출하여 건물이나 시설 내에 숨어있는 생명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성자는 대기 중에서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핵무기의 파괴력과 피해는 엄청나며 주요 요소로는 여력과 충격파, 방사선, 방사능 낙진 등이 있습니다. 여력과로 인해 순식간에 수십만 도의 고온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화재와 심각한 화상을 유발합니다. 충격파는 건물, 차량 등을 파괴하며 방사선에 노출되면 방사선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낙지는 장기적인 환경오염과 목숨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여기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1974년에, 파키스탄은 1998년에 각각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 내 주요 도시나 미군 기지에 대한 핵 위협을 증가시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는 양과 질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핵무기 체계의 양적 및 질적 확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는 1000여 개, 2035년까지는 15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는 주로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데요. 핵무기와 관련된 기술의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사거리, 정밀도,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확장 계획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고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전력을 갖춘 나라 또한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러시아는 전략 핵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신형 ICBM인 사르마트와 첨단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니크,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인 아방가르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핵무기하면 생각나는 것은 역시 차르본바입니다. 차르본바는 1961년 10월 30일 소비에트 연방이 시험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입니다. 이 핵폭탄의 설계 출력은 약 100메가톤이었으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50메가톤으로 감소된 출력으로 폭발되었습니다. 차르본바의 폭발은 직경 35km 범위 내의 모든 건물과 생명체에 대해 거의 완전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며 폭발 중심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도 심각한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발로 인해 생성된 열파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사람들에게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건물과 숲을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차르본바와 같은 엄청난 위력의 핵무기는 실제 사용하기에는 그 파괴력이 너무 심각해서 이후 이러한 종류의 핵무기 개발은 크게 줄어들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탄두를 미사일, 폭탄, 포탄 등의 다양한 무기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으며 주로 지상군이나 해군, 공군 등의 군사적 목표물이나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략 핵무기는 대도시나 산업시설, 미사일 기지 등 적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수백 킬로톤에서 메가톤급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로서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하거나 상대국의 전쟁 능력을 심각하게 압박하는 데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그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목표 지역까지 이동시켜서 타격할 투발 수단입니다. 미국은 이른바 3대 핵전력이라고 하는 투발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핵 삼각체제라고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각각 독립적인 플랫폼에서 운영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로 구성됩니다. 우선 ICBM은 고정된 위치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적에 의해 탐지될 수 있지만 빠른 발사 시간과 정확성은 중요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LBM은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하는데요. SSBN의 이동성과 은밀성 때문에 SLBM은 적에게 탐지되거나 파괴되기 어렵고 따라서 높은 생존성을 가집니다. 미 공군의 B2 스피릿, B-52 스트래터 포트리스, 그리고 B-21 레이더 등 장거리 전략 폭격기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직접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데요.
전략 폭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작전의 유연성입니다. 다른 투발 수단과는 달리 출격 후 명령 변경에 따라 임무를 취소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미사일로 발사되는 핵무기와 달리 어뢰에 탑재되는 핵어뢰도 있습니다. 핵어뢰는 적의 항구, 해군기지, 항공모함 전단 같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핵탄두의 폭발은 거대한 수중 충격파를 생성하여 수중 및 수상의 목표물에 대해 광범위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핵어뢰는 냉전 시대에 적의 해군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 시기에 소련은 특히 이러한 무기의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가장 유명한 핵어뢰 중 하나인 쿠르스크 핵어뢰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핵어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핵비확산 조약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핵어뢰와 같은 전략적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는 포세이돈이라는 새로운 핵어뢰의 개발을 발표하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세이돈은 초대형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륙간 거리를 이동하여 적의 해안선을 따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와 비슷한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더티밤인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발물에 방사성 물질을 혼합하여 제작된 것으로 폭발 시 공기 중으로 방사성 물질을 퍼뜨립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고 폭발 시 방사성 오염을 일으켜 장기간 해당 지역을 거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없으며 주로 테러 위협이나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티밤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힘들다고는 하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위협과 부담이 됩니다. 핵무기 보유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방어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 논의로 불타오르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장 우리의 안전이 핵무기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북한만 보더라도 최소 3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유사시 조립 가능한 핵탄두는 70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건 화성12, 화성14, 화성15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 확보에 성공하면서 이제 단거리 전술핵무기 시스템으로 개발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포착된 화산31의 경우 직경 400에서 500mm로 추정되는데요. 핵분열탄이냐 수소폭탄이냐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최선의 경우여도 10에서 15킬로톤, 최악의 경우 1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가장 최선의 경우여도 1945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와 동급이고 최악의 경우 그 10배에 육박하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화산 31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인 이유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직경이 기껏해야 500mm 이하인 소형화 핵탄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핵미사일 ICBM들은 대한민국을 직접 공격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특성상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지원을 저지하는 데 동원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요. 그러나 화산 31이 개발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00mm 이하로 소형화된 화산 31을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사거리만 1500에서 2000km에 달하는 화살이형 순항미사일, 사거리 160km의 화성 11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ICBM으로 괌에 배치된 미국 전략 자산을 파괴하고 단거리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는 선택지가 생겼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다 저린데요. 물론 대한민국의 핵무기 위협이 시작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만 해도 미국의 해구산이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대한민국은 기필코 핵을 보유해야 한다가
주된 여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정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이루는 핵심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 지리를 감안하면 나토에 대응해 소련의 심장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었는데요. 당연히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의 무기 체계 역시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량만 어림잡아도 핵미사일만 자그마치 176개에 달했고 핵탄두는 무려 1800기가 넘었습니다.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로만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이 핵무기들은 1991년 덜컥 소련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에 고스란히 남겨졌는데요. 만약 이 핵무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었다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러시아라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에 조금 더 망설이기는 했을 정도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사회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 세계에 퍼져있던 핵무기를 제한하고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핵확산금지 조약인데요. 이쯤이면 감이 오실 겁니다. 핵을 사용할 능력도 돈도 없는 우크라이나와 핵을 억제하고 싶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3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많은 분이 이때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핵무기를 지켰다면 러시아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핵무기가 개념상 절대적인 공격 도구에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강대국들의 보장을 믿고 핵을 포기한 결과가 전쟁인 꼴이 되어버리면서 대한민국도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는 인식 역시 생겨버렸는데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가 핵우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에서 약속받은 건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의 주권, 국경을 존중하고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핵무기가 사용될 때 해당 사안이 미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위해 미국이 핵우산을 펼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전례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의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핵우산의 긍정적인 효과는 탁월합니다. 핵 개발 때문에 굳이 정치적인 리스크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무기는 비축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소모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프랑스는 300여 개의 핵탄두와 4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 탓에 연간 17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민국이 핵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펼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든 핵전쟁은 국가 멸망 수준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당연히 될 수 있으면 발끝조차 담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합니다. 핵우산을 발동한다는 건 곧 제공국가, 여기서는 미국 역시 핵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우산을 펼치되 시기가 늦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 등 소수 대도시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적국의 핵을 막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이후의 반격 따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향해 발사했고 만에 하나 KAMD가 요격에 실패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된다면 이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어떻게 요절내든 대한민국이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상기의 불상사를 대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건 그래서 핵우산을 거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기술이 있느냐는 건데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천연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이를 우라늄 핵탄두로 가공하거나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폐연료봉을 재처리 후 정제해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먼저 이를 위한 시설부터 건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먹으면 6개월이면 대한민국 전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짧게는 2년, 길어도 3년이면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핵무장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0년이면 수준급의 핵무장 역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핵무장이란 크게 핵분열이 가능한 원료, 핵탄두 기폭장치, 핵탄두 투발 수단을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무려 2015년부터 대한민국이 이 모든 수단을 구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방식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플루토늄 방식은 핵물질 확보가 대단히 빠른데요. 핵탄두를 제작하려면 순도 93% 이상의 플루토늄이 통상 5에서 7kg가량 필요합니다. 이 플루토늄 단 1kg으로도 19.5킬로톤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으니 이론상 플루토늄 핵탄두 하나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펜맨 5기가 실려있는 것과 동급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이미 18,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사성 물질의 폐기가 불가능하니 1991년부터 그저 쌓아만 둔 탓인데요. 이를 재처리할 시 지금 설비로도 주당 1kg, 연간 약 50kg의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플루토늄만 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핵실험 없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위력과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5,4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처럼 많은 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해도 5에서 10기의 핵무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핵무기니까요. 그만큼 핵무기는 물리 정치 양쪽에서 상당한 폭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10기 이상의 핵무기만 보유하면 이를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10년을 두고 장기 계획으로 안정화에 돌입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이론과 실제 개발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또 한 번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먼저 민간 분야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당장 실험장부터 방사능 누출 위험을 생각하면 건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적인 제재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발전에 대응하여 저위력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등 맞대응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꼴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 동맹인 대한민국이 핵 개발에 돌입한다면 울고 싶은 미국의 뺨을 제대로 올려 친 꼴이 될 것입니다.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간접적 영향까지 생각하면 미국의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가로 무늬만 제재를 가할 확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200에서 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인 제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의지가 핵무장을 결정짓는다는 결론입니다. 누군가는 핵 개발을 시작했다는 원죄를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새로운 핵 질서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